극심한 두통이라든지 뭐 한쪽에 힘이 빠지는 마비 아니면 뭐 시야장애, 시각장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에 혈관의 문제 중에 하나인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질환이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인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동맥류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관이라고 환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뇌동맥류? 그거 뭐였지? 뇌혈관에 볼록 튀어나온 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뇌관이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뇌혈관에 생긴 걸 우리가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혈관은 평평한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가 풍선처럼 뿔룩 튀어나오게 되는 걸 뇌동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동맥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평평한 혈관이어야지 되는 정상 혈관에서 뿔룩 튀어나오게 되는 걸 뇌동맥류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다. 뇌동맥류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뇌동맥류가 왜 위험하냐? 이 혈관에서 뿔룩 튀어나온 것은 정상 혈관의 일부분입니다. 이 혈관이 뿔룩 튀어나온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되는데 뇌동맥류가 위험하게 되는 것은 뿔룩 튀어나온 꽈리의 부분이 정상 혈관보단 잘 터진다. 풍선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풍선을 불다 보면 풍선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다가 점점 불어나면은 얘가 펑 하고 터지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 원리로 뇌동맥류의 이 볼록 튀어나온 꽈리 부분은 정상혈관보다 얇은 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여기 압력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점점 커지게 되면 펑 하고 터지게 되는 이런 끔찍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터지면 즉 뇌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뇌동맥류 자체에 생긴 것보다는 뇌동맥류는 뇌출혈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라는 거가 뇌동맥류의 가장 큰 위험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뇌동맥류의 증상은 터지기 전과 터진 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터지기 전 꽈리만 있을 때는 대부분은 무증상인 경우가 더 흔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는 게 제일 흔하죠. 뭐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저 머리가 아프고 아니면 어지럽고 한데 이거 뇌동맥류 아닌가요? 라고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크기가 커서 주변에 신경을 누를 때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상은 뭐냐면은 이 주변을 지나는 신경을 눌렀을 때 그걸로 인한 2차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변에 시각과 관련된 아니면 눈 쪽과 관련된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 뇌동맥류가 생겨서 누르게 되면 뭐 시야 장애도 생길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눈꺼풀이 처지는 이런 장애도 생길 수 있겠고 뭐 이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신경 쪽 가는데 뇌동맥류가 생겨서 눌리게 되면 뭐 얼굴 쪽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겠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꽈리가 커져서 주변 신경을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동맥류가 터졌을 때 생기는 증상은 즉 뇌출혈에 의한 증상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 안에 뇌출혈이 생겼을 때의 증상은 극심한 두통이라든지 뭐 한쪽에 힘이 빠지는 마비 아니면 뭐 시야장애, 시각장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뇌동맥류에만 있는 증상이 아니고 뇌출혈에 의한 증상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의 증상은 무증상, 그 다음에 얘로 인한 신경이 눌린 증상, 아니면 터졌을 때 뇌출혈 증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는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뇌동맥류를 진단할 수 있는 영상의학적 검사에는 두 가지가
MRI가 보통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MRI냐, CT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서 사실 촬영을 MRI로 하면 MRA라는 이름을 가지고 뇌혈관을 촬영을 하는 거고 CT를 촬영하게 되면 뇌혈관 CT라는 방식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는 거여서 이 두 가지 촬영을 하게 되면은 뇌혈관에서 뇌동맥류가 생겼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T와 MR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방금 MRA랑 CT로 뇌혈관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방식의 차이지만 MRI를 가지고 뇌혈관을 찍을 때는 조영제를 가지고 찍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고 조영제가 들어가지도 않는 점에서는 간편성은 있지만 촬영 시간은 조금 더 길어요. 보통은 MRA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MRI 통 속에서 뇌혈관을 찍어야 되는 게 CT에 비해서의 조금의 불편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CT는 이거랑 반대로 주사를 맞고 거기다 조영제를 넣어야지만 혈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성이 있지만 반대로 촬영 시간은 한 2분에서 3분 안쪽에서 끝나기 때문에 촬영 시간 자체는 CT가 훨씬 더 간편하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가질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차이는 MRI는 방사능이 들어가지 않는 촬영이고 CT 같은 경우는 뇌혈관을 보기 위해서는 방사능이 필요한 촬영이 있다. 정확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그래도 조영제를 직접 쓸 경우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지. MRI도 조영제를 안 쓸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안 쓰는 검사가 더 일반적인데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조영제를 쓰는 추가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조영제를 안 쓴 MRA보다는 약간의 정확성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MRI가 찍기에는 좀 더 간편하고 방사능도 없지만 조금 더 정확한 검사는 CT로 혈관을 촬영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검사이다. 이 핵심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T와 MRI의 비교 사진이 궁금해요. 제가 사진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MRA, 오른쪽 사진이 CT 사진입니다. 두 개를 보면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요 혈관의 모양에서 뇌동맥류를 찾는 건데 MRI랑 CT를 찍게 되면은 이걸로 진단할 수 있는 민감도가 90에서 98% 아주 높은 확률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의 별명이 있나요? 이 뇌동맥류의 별명은 실환폭탄이다 라고 저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실환폭탄이냐 하면 사실 앞서 말한 내용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뇌동맥류는 볼록 튀어나왔다 라고 했단 말이지. 그리고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다 라고 했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증상이 없는 뇌동맥류는 MRI나 CT를 찍지 않기 전에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얘가 영원히 터지지만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날 그날 갑자기 뇌출혈이 생기고 이 뇌출혈이 생겼을 때 사망률이 뭐 한 40%에서 많게는 50% 이상까지도 터지는 경우에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가 실환폭탄인 이유는 터지지 않을 때는 정상인과 똑같지만 터지게 되면은 터진 사람의 절반 가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뇌동맥류를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왜 생기는 걸까요? 뇌동맥류는 선천적과 후천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유전적으로 뇌동맥류를 갖고 태어난 경우가 선천적이 되겠고 후천적인 원인은 이 혈관이 볼록 튀어나올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뇌동맥류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혈관이 안 좋은 혈관 질환인 이런 당뇨나 혈압 등이 있을수록 뇌동맥류가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유는 혈관 벽이 약해져 있거나 말랑말랑해지거나 힘이 없어지면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염이라든지 아니면 당뇨 같은 걸로 혈관이 조금 약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뇌동맥류가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뇌동맥류의 치료는 생긴 위치, 그 다음에 생긴 모양, 그 다음 크기, 그리고 나이, 이거를 고려를 해서 이분들한테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갖고 살아도 터질 확률이 낮냐, 라는 거를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지. 왜 그래서 이 치료의 기준이 나누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안에서 코일 색전술이나 아니면 뇌를 열어서 하는 이 클리핑처럼 혈관 안을 들어가서 뇌동맥류를 막아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에 있어서 수술 혹은 시술의 위험성도 분명 존재한단 말이지. 이 환자분의 뇌동맥류가 터질 확률이 아주 낮거나 모양, 크기, 위치를 갖는 경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이나 수술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치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성을 정한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저 머리가 아픈데 이거 뇌동맥류 아닌지 걱정이 돼서 왔어요. 실질적으로 두통이 뇌동맥류의 많은 증상인 것 같지는 않고, 많은 분들이 무증상에서 생긴다, 이기 때문에 꼭 증상 때문에 어떤 뇌동맥류를 시사하는 경우는 신경 증상 외에는 특별히 많지는 않다. 터졌을 때 그 아주 심한 두통을 제외하고 안 터진 경우에서는 증상으로 뇌동맥류를 선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증상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병원을 갔더니 치료를 하자고 그러고, 어떤 병원을 갔더니 그냥 지켜보자고 해서 혼동스러워서 다시 왔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병원이든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나든 무조건 이거는 치료하고 시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이 있겠지만, 약간 크기가 작고 위치가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술과 시술은 어떤 게 환자분한테 더 이제 효과가 좋고 접근하기가 편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것도 보통은 이거는 위치가 제일 1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그 요새는 색전술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색전술을 할 수 있는 위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로 접근을 하기 간편한 위치에 있는 장소일 경우에는 수술을 조금 더 선호를 할 수 있게 되겠고, 이 시술과 수술은 혈관 조영술 아니면 이제 CT나 MRI를 1차로 가서 크기, 모양, 위치를 가지고 시술이냐 수술이냐도 1차적으로 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뇌동맥류는 시한폭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지기 전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완치가 되는 질환입니다.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뇌동맥류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